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 2076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07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080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0.71% 상승하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장 초반부터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기 장세로 출발을 하면서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약한 모습이었는데 10시 이후부터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 시작해서 2070선 지금 현재 안착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 개인 팝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한 2시경까지는 계속해서 동반 매수에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131억 원 소폭 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기관이 2064억 원 순매수하고요. 전주체가 골고루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818억 원 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71포인트대입니다. 670선 안착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1.86% 상승입니다. 12.24포인트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약 후강 장세 오늘도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입니다. 기관 424억 원, 외국인은 709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이 1068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모습 집계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4원 50전에 거래가 됩니다. 0.45% 하락하고요.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세워봅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전략 후강 장세로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틀 연속 하락세에 있었다가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업종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강한 매수세로 전체적인 흐름, 코스피, 코스닥 흐름 모두 상승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좀 보면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휴전에 진입하면서 이제 2019년 미국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절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들이 어느 정도 적용은 됐지만 하지만 반면에 이제 주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세계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다소 이제 상승 랠리만을 예상을 하기에는 좀 섣부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이제 FOMC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내일 장세 상승으로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이 들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이제 완화가 될 것이라는 이제 이런 기대 부분이 다소 오늘 장세에 좀 강한 힘을 불어넣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코스피는 이제 기관 매수로 상승장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제 매수세에서 매도로 다시 개인과 함께 강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홀로 2천억 이상 매수를 보이고 있고 특히 통신업, 화학, 기계업에서는 강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 운송 장비, 종이, 목재 등은 다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개인과 이제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오전장에서 매도세였다가 지금 다시 매수세로 다시 돌아가면서 좀 더 상승세에 강한 힘을 불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1.8%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유통업, 운송 장비, 부품업에서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이제 금속업과 방송 서비스업에서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반기 장에서는 아무래도 미중과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장단기 금리 역전 등등 이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연말이 되면서 많이 소재가 좀 소멸됐지만 반면에 딱히 이렇게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만약 이런 산타랠리라고 부르는 연말 증시 고공 행진에 대한 기대가 조금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후반 장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하반기는 고배당주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특히 고배당주로 이제 전통적인 고배당주로는 통신화학, 금융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나 올해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배당 수익률이 작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수급이 들어가 있고 이제 내년 초까지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배당 투자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분이라 오후 장세에서는 한번 그 배당 종목을 좀 더 주목해 보실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고배당주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볼만한 종목 업종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배당과 좀 별도로 이제 조금 오히려 오후장에 들어가셔서 괜찮을 주 종목으로는 저는 이제 화장품주, 중국 관련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그런 트윗이나 이제 이런 상황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초부터 상승장을 간다라고 했을 때 특히 화장품 종목에서도 네오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초반에 이제 코스닥 150 편입 효과로 이제 단타나 이제 공매도 수급으로 인해서 근 며칠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적이랑 좀 무관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오팜 실제 4분기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50억 이상이고요. 특히나 리얼베리어의 성장세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판매 이런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특히 내년 회사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뤄갈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해외 진출이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예상과 다르게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네오팜은 연초 예상했던 실적을 다 충족시키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의 질이 탄탄하고 이제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좀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후장 좀 더 중심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오팜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서슬기 팀장, 스톡코리아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슬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됐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지 투자 목적이나 성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최대한 안정적이고 가치가 있는 업종과 종목으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로 또 꽉 채워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 종목씩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동사는 무선통신과 유선통신 사업, 이 두 가지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몇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로는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내년 3월 5G NSA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단말기 원전 자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년에는 이제 6년 만에 연결 영업이익 증가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020년 5G SA 조기 상용화 가능성 고도로 이익 성장이 기대감이 이제 증폭되는 중이고요.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적극적인 보유 비중 확대 전략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옥수수 해외 펀딩과 IPO 추진으로 자회사 실적 개선 및 기업 가치 증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B2B 성장, 비용 감축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4만 3천 원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동사는 유선통신 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동사의 성장 스토리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 연결 실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유비쿼스는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6.2%, 영업이익이 30.7%, 순이익이 31.7%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군다나 수출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늘어나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태어줄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포인트는 지주 주가가 40% 상승했고 지주 밸류에이션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했음에도 지주 주가는 23% 할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유비쿼스는 밸류에이션도 내년 이후를 생각하면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이 가치를 반영한 지주회사도 하반기 들어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할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유비쿼스 홀딩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비쿼스는 LG U+와 19년부터 3년간 942억 원 규모의 스위치, EPON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계열사를 추가하여서 계속 주목받을 지주회사라고 판단되기에 목표 주가를 8,000원, 손절가를 6,3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동사는 식품과 생명공학에 집중하는 식품회사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양호한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 냉동식품업체 시언즈를 인수한 동사의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특별한 이슈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시언즈 포함 시 19년 동사 연결기 중 추정 EPS는 6.8% 상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감안시 현재 주가는 저렴한 수준이고요. 특히 올해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장기 성장성이 긍정적인 전망인데 양호한 실적과 무리하지 않는 선국적 대규모 M&A에도 동사의 주가 반응이 크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동사의 공격적 투자에 이은 매출 성장은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형 M&A에 따른 재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 시너지 가능성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45만 원, 손절가를 30만 8천 원으로 보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CJ ENM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파른 실적 상황입니다. 실적 성장입니다. 동사의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7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증가하였고요. 매출액은 1조 786억 원으로 99.5% 증가, 당기 순이익은 542억 원으로 100.5%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미디어와 음악 부분입니다. 광고 성수기, 아람브라 판권 판매 등으로 4분기 매출액은 1조 1,600억,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가 예상되고 3분기에 이어선 홈쇼핑 수수료가 전년 대비 증가하긴 하겠지만 취급고 증가와 자체 브랜딩, 런칭 등으로 비용 상승분의 상세가 전망됩니다. 음악 부분에서는 아이즈원의 경우 첫 앨범 총 판매량이 8만 장을 기록하였고 워너원의 성공으로 19년 아이즈원의 원활한 활동이 전망되며 결론적으로 동사는 미디어와 음악 두 부분에서 주가가 견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업종 내 밸류에이션 매력이 유효하고 미디어와 음악, 실적 성장이 안정적이라는 관점에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 손절가를 19만 3,9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동사는 크게 카지노, 호텔, 스파 등 3개의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3분기 매출액은 2,10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는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주목하실 투자 포인트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과 동남아, 그리고 기타 고객의 성장으로 카지노 실적의 선방입니다. 부산 제주 사이트의 실적 부진으로 카지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긴 했지만 일본인과 동남아 및 기타 고객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반적인 홀드율 개선 및 파라다이스 시티의 실적 개선세입니다. 부산점을 제외한 모든 사이트가 10% 이상이 홀드율 기록하면서 카지노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견인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호캉스 문화 확산으로 호텔의 매출 증가입니다. 국내 호캉스 문화 확산으로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하였고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은 여름 성수기 효과로 객실 점유율 84%, 영업이익 40억을 기록하며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22,000원, 손절가를 17,8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팀장의 준비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오늘 5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는 명성 TNS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 가장 핫한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수소차와 전기차의 강한 상승세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차, 친환경차 관련해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기차, 수소차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약 15에서 17% 정도 강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명성 TNS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2차전지 분리막과 디스플레이, 필름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기준의 5% 비중, 그러니까 즉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95%의 비중이 방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분리막을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인해서 캐파를 최대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캐파 확보한 이 부분이 수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형이 성장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캐파를 빠르게 확대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이제 그 실적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도 드렸지만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명성 TNS를 포함한 전기차 관련주들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1차적으로는 22,500원을 제가 목표가를 드리겠지만 22,000원까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강한 힘이 붙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3만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다시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 양봉 시가 가격대인 15,000 부분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한 번 강한 조정,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00원을 손절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또 전기차, 수소차 이슈 이외에 해외 시장으로 이슈를 좀 찾아보면 아무래도 유가의 큰 폭 하락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기업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부분을 바로 저유가 정책으로 지금 잡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2달 전만 해도 1배럴당 75달러, 8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지금 현재 50달러 밑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기조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연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유가가 높을 때 샀던 그 재고가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분기부터 좋은 실적을 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분기에는 그래도 시장이 기대하는 기대치 이상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분기부터 향후 1,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저유가에 대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8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종가에 접근을 하셔서 122평선이 있는 30만원 선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드리겠고 30만원이 돌파하면 충분히 32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이 롯데케미칼 같은 이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붙기보다는 조금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래에셋대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슈와 연관돼서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미래에셋대우는 바로 이 FOMC 금리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 12월 달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동결을 하거나 혹시 오르더라도 내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억제 발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는 당분간은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대우, 트럼프도 계속해서 이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린다 하더라도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 제한 발언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증권주를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로서의 매력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증권주들이 있죠. 키움도 있고 유한사도 있고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강하다라고 한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증권주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역시나 종가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7,500원을 제시드리지만 6,5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최대한 짧게 손절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굉장히 낮은데요. 왜냐하면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변동성이 그리 큰 종목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았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미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미약품은 이제 한 3주 뒤면은 JP 모건 컨퍼런스라는 대형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이 임상이 기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오늘 신라젠이 코스닥 지수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린 만큼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이 힘 이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포지오티닙이라는 이 신약이 혁신 신약 지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임상에 대한 이 부분이 1상에서 2상이 아닌 2상에서 3상 즉 신약이 시판되기 직전의 단계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제약바이오를 이끌어왔던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내적으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한미약품이 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한미약품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46만 8,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미약품도 종가에 매수를 해서요. 52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드리겠고 44만 원이 이탈되면 즉 61선이 이탈되는 가격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드렸는데요. 지금 이 44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짧게는 40만 원, 길게는 37만 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선 44만 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조금은 이외의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웹진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중국에서 20가지의 게임 중 9개는 시판을 불가했고요. 11개는 수정을 하지 않으면 판매를 불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주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 안 좋은 이유는 그 20가지 게임의 목록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게임주들이 모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출시한 신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 그러한 위험성에서는 조금은 멀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충분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컴투스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을 했다면 웹젠은 중국 시장과 함께 베트남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모자란 실적을 베트남 시장에서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타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고요. 또 기관에서도 강하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15,0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볼 텐데 일단 서슬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접근했던 종목은 없고요. 이번 주에 신규로 한 종목을 접근해 봐야겠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아까 앞서 5가지 추천드린 종목 중에 파라다이스를 뽑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의 성장이 확인되는 바이고요. 동사의 복합 리조트 1, 2차가 9월 달에 오픈하면서 국내외 매스 고객들의 추가적인 유입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 2차 오픈 및 한중 관계의 개선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를 보유한 동사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지금이 확실한 투자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앞에서 설정한 대로 22,000원, 손절가는 17,8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김태성 팀장께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난주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 간 걸로 저희가 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일단 추천가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한 8만 원, 추천가 기준으로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가격대는 20만 원을 제시드렸는데 매수가 기준, 종가 기준으로 8에서 9% 정도의 이제 수익률에 도달을 했고 20만 원에 모두 매도가 되는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연작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대표시 되는 코스메틱 화장품 사업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패션 라이프스타일 부분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롱패딩에 대한 관심, 열풍이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 2가지 사업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수가 기준으로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혹은 또 매도를 하셔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다시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다시 접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목표가보다 한 단계쯤 목표가를 올려잡아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 즉 21만 원까지는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재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해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재수익도 낼 수 있다. 21만 원 목표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 주 단기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괜찮고요. 또 이제 오늘은 제가 앞서 가지고 온 종목들 중에 지금 시황에 맞는 기업을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소차, 전기차 쪽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명성 TNS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까지 힘은 좋았지만 장 막판 갈수록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테마 종목들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순환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협도 그렇고 일부 정치 선거 테마 관련주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일단 먼저 수소차 이렇게 강하게 한번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타자 물론 전기차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오늘 친환경차 보급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짧게는 단기적으로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성 TNS를 이번 주 급등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분리막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캐파 확대가 이미 다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즉 외부적으로 수요만 있으면 이 명성 TNS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적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명성 TNS 종가에 매수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22,5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트레이딩을 하자. 15,0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성 TN에서 단기 접근으로 괜찮아 보이고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 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첫 번째로 상승하는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또 다를 것 같아요. 서슬기 팀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번 주 특징주로는 정부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 기대감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눈여겨볼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 오늘 풍국주정은 19일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8% 상승하였고 13일을 제외하고 7일부터 18일까지 30% 미만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번 분기를 포함해서 최근 4분기 연속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의 매출액은 지난 3년 중 최대 실적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각각 코스닥 상위 30%, 상위 37%에 랭킹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테마주들은 지난 11일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에 2030년까지 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풍국주정을 이번 주 특징주로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국주정 현재는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저도 아무래도 이 수소차 관련 기업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일진 다이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다이아몬드 공구 툴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자회사 일진복합 소재가 수소 연료 탱크를 생산한다라는 것 때문에 수소차 테마를 엮이면서 근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거래량은 많지만 지금 이 일진 다이아의 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 꼬리가 달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전에 강했다가 지금 종가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일진 다이아뿐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수소차가 지금 꼬리를 달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테마성으로 붙었던 매수세들의 차익 매물 혹은 오늘 오전에 붙었던 매수 물량의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차로 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지금은 수소차는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 일진 다이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절대로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진 다이아 만약에 지난주부터 가지고 오셔서 큰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 전에 일부 물량이라도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오늘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는데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 일단 현금 확보한 이후에 재차 수소차 업종이 다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마주들은 항상 가는 종목을 사서 더 갈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테마가 쉬고 있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해서 지금처럼 그 테마에 강한 힘이 붙었을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관심만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신규 매수의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사실 일주일 만에 거의 2배씩 대장주들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좀 유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목별로 지금 투자 유의 종목,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된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6604번님께서 HLB 여쭤보셨네요. 99,000원에 비중 4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HLB 오늘 급등 흐름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매수가에선 조금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서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HLB는 지금 FOMC 경기 부양 기대감에 코스닥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물론 워낙 많이 떨어져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는데, HLB는 제약 바이오주를 대표하는 주식으로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불법 행위라든지 회계 감리 이슈 점검 등으로 전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지면 접근하길 권해드리고 반등 시 매도 전략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말씀을 해주셨고요. 6141번님의 문자 바로 또 이어갑니다. 인디F 종목이고요. 2,350원 매수가 비중은 2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태성 팀장님 이 종목 언제 매도하면 될까요? 네, 일단 인디에프는 이 섬유 관련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사실 올 초만 해도 이 1,000원대에 동전주였던 기업이 2,000원까지 올라왔던 건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 이슈가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을 해서 2,000원대 이제 가격을 형성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전날까지 저는 보유를 하면서 가격보다는 시기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주들 뭐 철도에 관련 좋은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은 시장에서 FOMC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열릴 것인가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협주들은 지금 쉬고 있지만 향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경협주 안에서도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섹터대로 좀 돌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 인디에프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협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가격보다는 시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그때 재차 상승 시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2,700원에서 3,000원까지는 재차 상승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좀 한 말씀 드리자면, 남북경협주가 그래서 내년에까지 가지고 갔을 때 무조건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남북경협주 사야지 혹은 비중을 더 확대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보유하고 계시니까 보유자분들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으로 재차 상승할 때 그때 매도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에프에 대해서 또 매도 시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3024번님께서 SK이노베이션 19만 6천 원의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WTI 가격이 7%가 넘게 빠지다 보니까 오늘 연중 저점 17만 2천 원까지 찍고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SK이노베이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잠시만요. 네, 팀장님,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매수가가 19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이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WTI 가격이 7%가 말씀드린 대로 넘게 빠져서 동일 종목군들 뭐 SK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S-오일, GS 모두 오늘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외국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S-오일과 지금 대표로 정유주로 밝혀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은 오늘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안정적 실적과 배당 매력적으로 지금 매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7만 원인데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투자 의견이 이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20년 후로 갈수록 IMO 규제 시행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 및 하랑 설비 가동에 따른 이익 증가 모멘텀이 기대되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격이 좀 있잖아요. 17만 원대인데 지금 가격이 오늘 상승을 해도 18만 원이 안 되는데 매수가 19만 6천 원이면 10% 정도의 지금 이격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이 정도는 좀 홀딩을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10% 정도는 홀딩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네, 뭐 배당 향후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을 더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0692번님께서는 GS 리테일 35,300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이 향후 전망 여쭤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의점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갔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GS 리테일이라든지 뭐 편의점 슈퍼마켓에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연계해서 500곳 정도를 이제 확충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도 저는 지금 이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 편의점 사업에 대한 매출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높다라고 좀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슈가 가장 큰 게 바로 최저임금 인상 이슈하고 또 편의점 사이에 거리 확보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데,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보다 만약에 좋다 하더라도 현상 유지 그 이상은 하기 어렵다라고 좀 본다면, 아무리 지금 전기차 충전소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조금씩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1,000원으로 매수가 기준으로 약수익 구간이지만 조금 더 갖고 계시다가 42,000원에서 42,500원에 절반 정도의 물량은 매도를 하시면서 절반 정도의 가벼운 물량만큼만 조금 더 가지고 한번 가보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빠지면 계속해서 빠지는 주가의 흐름이 좀 있고요. 한 번 또 오르면 계속해서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차트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잡혔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 실현하고 절반 정도는 47,000원에서 50,000원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에 대해서 상세한 종목의 특징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매수가 160만 원, 4477번님께서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보다 굉장한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3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한령 회수와 중국 시장 개방 등으로 화장품 업종에 호재가 많았었는데요. 아모레만 이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고 계속 하락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이 이제 뚜렷이 화장품 섹터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주가 아모레퍼시픽이 주도주로 떠올랐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 구간에서 벌써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낮아진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중국 법인과 면세점 성장률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설화수는 공격적인 출점, 신제품 출시, 채널 확대 등을 통해 매출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더 가져갑니까? 이미 이 정도면은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집니다. 30%면은 20만 원이라는 저항대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지금 이제 중국 쪽이나 매출 증가에 초점으로 긍정적인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홀딩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홀딩 관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379번님께서는 동양철관 1,540원에 비중이 높네요. 7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태성 팀장님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비중이 좀 높은 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1,540원 매수가 기준으로 현재가의 차이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비중이 좀 높아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동양철관은 일단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이제 인디에프라는 기업을 이야기 드렸다시피 남북 경협주로 엮였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최근에 이 온수관 사고가 좀 있었죠. 이제 노후 온수관 사고가 있으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2020년 안으로 노후 온수관을 다 이제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남북 경협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런 노후 온수관, 노후 배관 교체에 대한 관련주로서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그 교체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감뿐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차트 기준으로 보면 연저점 가격대인 1,200원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해서 매수가뿐만 아니고 2,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무리 이제 이 종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너무 많은 게 지금 단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매수가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30% 정도의 물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손실 혹은 약수익 구간에서 꼭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저점인 1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빠르게 손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철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인트는 아무래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쪽에서 사도 될까요?라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원자재 가격 하락이 가져올 밸류에이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투자 의견으로는 제가 매수는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실적 추정치 변경으로 한국전력 목표 주가를 상향, 매수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2019년엔 영업실적 흑자 전환 국면에서 현재 낮은 펀은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 규제로 석탄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추가 이익 개선이 가능한데요. 2015년에서 16년 비용 절감이 높은 원전 이용률과 국제 유가 하락, 석탄 가격 하락의 세 가지 요인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가라는 단추만 반쯤 채워진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원자재 가격 하락이 가져올 수 있고 밸류에이션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수는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주가 대비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부각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로템인데 김태성 팀장님, 사실 철도 관련 대장주 하면 현대로템인데 요즘에 주가 흐름이 썩 그렇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네요. 네, 일단 현대로템 남북경협주 중에 가장 대장주였던 기업 중에 하나죠. 이제 올 초에 한번 큰 시세가 나고 또 이제 두 번째로 45,500원이라는 역대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 박스권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로템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기존에 이제 매수한 물량이 없이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지만, 전체 계좌의 10% 이상을 넘는 비중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협주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모멘텀은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테마주는 이게 저희가 이제 예측한다 그래서 그 예측한 대로 가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소량의 비중만 매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 계좌 기준으로 봤을 때 20에서 한 30% 정도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나. 그래서 10% 정도 비중 내외로 가벼운 물량만큼만 경협주를 하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계좌에 경협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현대로템을 포트에 편입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전체 계좌로 봤을 때 경협주는 한 종목 내외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도 강하고 이렇다 할 호재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경협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포트에서는 최소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팀장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원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제 기사 보니까 용인 쪽에 또 새롭게 공장 짓는다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이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4분기 이제 실적이 하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이 매출액 10.5조 원, 영업이익 5.3조 원으로 최근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 미달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연말 비수기 진입에 따른 서버를 포함한 주요 제품군의 수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신규 아이폰 XR의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드램과 낸드 출하가 각각 2.1%, 18.6% 수준으로 기대치에 소폭 미달할 전망입니다. 또한 수요 약세에 따른 가격 하락폭이 각각 11.6%, 18.4% 정도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9년 상반기를 버텼으면 좋겠다는 전망인데요. 앞에서 이제 실적이 하향되기는 했지만 매크로적 불확실성과 서버를 포함한 고객사 메모리 구매 지연
등 19년 상반기까지 동사의 실적 부진은 불가피할 전망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저한 상고하저 시장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분기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이 종목 오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죠. JYP엔터 지금 엔터 대장주 놓고 SM엔터와 지금 양 종목이 시총을 두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하락에서 상승반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JYP는 결과부터 이야기 드리면 지금부터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JYP가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는 최대 실적도 있고 또 최대 실적을 견인하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던 건 아무래도 트와이스였습니다. 이제 트와이스 그룹이 컴백을 하면서 재료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차 상승 가능 여부보다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JYP엔터에 관심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JYP보다는 저는 차라리 같은 업종, 같은 엔터미디어주들 중에 본다면 이 YG엔터테인먼트가 더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JYP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 지금 인기가 가장 큰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솔로 활동을 하기에는 좀 임팩트가 모자른 반면에 이 YG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핑크 안에서도 솔로로 활동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고 또 워너원이라는 보이그룹 안에서도 솔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멤버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솔로 활동을 하러 나온 그 아티스트들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인기를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엔터미디어주들을 이끌어왔던 게 JYP 엔터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내년 상반기를 이끌어갈 엔터미디어주들 중에 대장주는 JYP보다는 저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의 모습도 확연히 다르죠. JYP는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YG 엔터테인먼트는 계속해서 전고점 47,450원을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두 중에서는 JYP보다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지금 마감 3분 3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2078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0.8%대의 상승이고요. 조금씩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16포인트가 넘게 올라왔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64포인트대부터 208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080선까지 터치를 한 모습이고요. 거래소 시장도 코스닥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전약 후강 장세로 접어든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69억 원, 전 시간대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기관만 삽니다. 2,572억 원, 전 주체가 골고루 사주고요. 개인이 무려 2,388억 원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여전히 6만 원대 초반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거래소 코스닥 시장 할 것 없이 모두 다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가 장 후반에 더 힘을 냅니다. 지금 12만 3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무려 하루간의 흐름이 4%가 넘게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현대차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흐름 좋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포스코, SK텔레콤, 한국전력 모두 상승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72.41포인트입니다. 1.93% 상승이고요. 12.74포인트 상승, 급등입니다. 2% 가까운 상승인데 670선도 지금 안착하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약 후강 장세고 661포인트 상승 출발해서 상승폭 더 키워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강세장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와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까지의 매수 물량 단기간에 정리하는 물량들이 나옵니다. 1,448억 원이나 개인은 정리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빅 이벤트를 앞두고 오히려 우리 시장은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급등입니다.
7.69%의 상승, 헬스케어, 신라젠, 포스코 캠텍, 바이로메드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CJ ENM이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했고요. 1.53%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강보합, HLB 여전히 6%대의 급등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3%가 넘는 상승 전환을 하면서 9만원대 단숨에 또 회복을 하고요. 펄어비스가 4%의 상승, 코오롱 티슈진도 2.34%나 올라오면서 4만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오름세고요. 게임주들도 중국 관련 악재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면서 고르게 상승, 그리고 지수는 급등 흐름으로 마감이 예측됩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 흐름이고요. 첫 상승 이틀 동안에 워낙 많이 눌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봐도 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슬기 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은 내일 FOMC 회의 경계감에 따른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중국 공작 경제회의에서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기를 어떻게 부양할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을 주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내일 이후에는 좀 어떻게 매수 포지션으로 다시 들어가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내일장이요? 네, 내일 이후에는. 내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고요. 전반적인 경기 민간 업종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에 우선 관심을 두겠고요. 정책주 위주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남북 경협주, 그리고 수소차 섹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오늘 시장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쁘지 않았던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정말 오랜만에 좀 시원한 상승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증시도 9월달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코스닥은 거의 한 17% 정도의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 또 FOMC에 대한 이 경계감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 빠진 거 감안해서 우리 시장을 본다면 굉장히 지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산타랠리, 산타랠리가 원래 사실은 2월 10일 정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랠리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야기인데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내일 이 FOMC 결과가 잘 해결이 된다면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혹은 오른다 하더라도 내년도 점도표에 대해서 속도 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랠리가 짧게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들어왔죠. 아무래도 이제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좀 들어온 점도 긍정적이고 또 이제 기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붙기 때문에 금투를 제외하더라도 투신과 연기금에서도 어제 그리고 그제에 이어서도 조금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점, 우리도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짧지만 매수 포지션으로 넘어가도 괜찮은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나 주식은 100% 확신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이 열리고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시장이 아침부터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의 서슬기 팀장, 스토코리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81%나 올라가면서 2078.84포인트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이 훨씬 더 큰데요. 1.88%나 급등하면서 672.08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내렸습니다. 6원 10전 내리면서 1123원 50전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했죠. 사실 이번 주에는 양봉만 출현하는 모습이 아주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하락해도 제일 강한 모습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나와요.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가 정말 강력합니다. 뭐 차익, 기관이 다루는 차익이나 또 외국인이 다루는 비차익이나 연일 순매수죠. 또 거기다가 오늘은 순수 매수까지도 양쪽에 쌍끌이 매수, 기관들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월 말 되면 또 연말이 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뭐 이슈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요 원래 특징 중에 또 수급의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저점에서 2000이 붕괴되고 주가가 반등할 때, 자 그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기관들이 현물을 사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 매수는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사실 요 근래 프로그램 매수 진입과 기관 매수 또 외국인 선물 매수 치고는 지금 상승장이 그렇게 강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이 원체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상승은 아주 큰 특징이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시장을 끌어올린 그 퀄리티가 좋냐 나쁘냐. 과거 사례를 보면 프로그램 매수는 결국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한다 라고 봤을 때 퀄리티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다만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것이 여타 국가 대비 강하다. 이것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오늘 주도주가 있었어요. 수소차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 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현대차가 11월 중하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오늘도 역시 양봉을 세워줍니다. 4%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열려 있죠. 내려오고 있는 200일선 요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자리는 13만 1,000원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둬야 되겠다. 결국 자동차 주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완벽하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보면 FMCA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은 전부 FMCA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의 대부분은 FMCA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거의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중요할까요? 이 FMCA를 앞두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금리 인상은 지금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나바로라는 사람까지도 역시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으로서 굉장히 부담되죠. 이전까지 연준이 뭔가 결정을 할 때 정부에서 압박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연준에 이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제롬 파월이 고개를 숙이는 발언을 했었죠. 중립금리에 대한 발언을 한번 하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금리는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번 FMC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시장에서는 한 두 가지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트럼프 발언의 금리 동결 아니면 이번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니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금리에 대한 로드맵을 굉장히 완화적, 그러니까 비둘기적으로 시장의 발언을 내뱉을 것이냐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죠. 근데 사실 유대계 사람들이
연준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앙은행 FOMC 회의를 하는 그 연준이 중앙은행이긴 해도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한국이라든가 뭐 일본의 중앙은행이라든가 중국의 중앙은행 이게 다 그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정부 소속이죠. 근데 미국의 연준은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주들이 있어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도이체방크라든가 로스차일드라든가 이들이 전부 다 주주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의견에 따른 부분이라는 거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사실은 연준의 압박을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웃기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해? 그럼 내년에 금리를 좀 더디게 하지. 대신에 이번에 왕창 올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뭐 가능하진 않겠지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금리를 여러 번 올려서 신흥국이 패닉으로 갔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꼭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연준 입장으로서는 트럼프의 의견도 받아주고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은 패닉으로 가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왜냐? 연준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제롬 파월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치권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지금 트럼프의 시장 대응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장 그러니까 요 날이죠. 금요일 날 음봉을 주고 그 다음에 어저께 또 음봉을 줬는데 저점을 높입니다. 이때도 저점을 높여놓고는 그냥 바로 빼버렸죠.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저께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사실 미국은 이번 주에 만기주입니다. 만기주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주변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쩜 만기 영하권에서 FOMC를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도 형성되는 미국 시장이 아닐까. 만약에 오늘 밤 또 올라서는 모습이 온다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열리겠지만 만약에 FOMC 회의의 결과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밀리기 시작한다면 일단 시장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 보도록 하죠. BIS가 경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결제은행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고 실제는 2019년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3개였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서 유동성의 축소,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브렉시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디폴트는 빠졌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결국 금리 인상이 키포인트로 시장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오늘 발언이 BIS의 경고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죠. 어쨌든 내일 새벽이면 우리나라가 결국 미국장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의 모습을 보면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거래일수로 보면 오늘 수, 목, 금, 월 4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짧은 단기 산타 랠리가 있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아시아 시장도 못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실제로 산타 랠리까지는 약 5거래일이 남아있는 상태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월요일부터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FOMC가 시장의 예측대로 나온다면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11월 6일에 중간선거 예측이라든가 또 이번에 나왔던 제롬 파월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예상됐던 부분을 생각해서 움직였던 시장의 모습이 나왔을 때 주가는 많이 뛰었다라고 본다면 혹시라도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다음번에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온다면 시장은 오히려 상당한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특히 국내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의 모습이 양봉으로 나오죠. 또 오늘 수요일인데 월요일에 종가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4거래일 정도 상당한 상승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일목균형표상으로도 음운하루로 진입하게 되면 음운 상단선까지는 밀어올리는 경향이 열에 8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지점을 음운의 상단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지난번에 말한 지수가 아닌 2120포인트가 아닌 지금 기준선이 우상향으로 틀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지수가 2091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내일 2091포인트를 강력하게 장악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음운의 상단선이 2170까지는 무난히 안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랠리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수급적인 구조상으로는 퀄리티는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 상황에는 우상향의 모습이 감지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단기적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 산타 랠리를 한 번쯤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